자, 이제 중세로 갑시다. 자, 중세는 고려시대예요. 그래서 고려시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여러분 225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 되겠죠? 중세사회의 성립에서 우리는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 아까 신라 말기부터죠. 신라 말기 후삼국 시대부터 볼게요. 자, 후백제부터 봅시다. 후백제는 견훤이. 자, 견훤은 뭐 상주의 군인 출신이라고도 하고, 이 견훤의 아버지는 또 농민인데 장군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자개라는 사람이고요. 아들은 견훤이야. 성이 다르죠. 아버지랑 아들이랑. 그래서 견훤이 스스로 이렇게 성을 바꿨다. 그런 얘기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완산주에 도읍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광주, 무진주를 점령을 하고 스스로 왕이라고 칭하기는 했는데 나라가 아직 세워지진 않았고, 정확히 나라가 세워진 건 900년에 이제 완산주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도읍을 정하죠. 완산주는 지금의 어디? 전주? 지금의 전주에다가 도읍을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발전 보시면, 자, 나라로서 아무래도 인정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외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남중국의 5월, 그러니까 그때 주변 나라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중국. 자, 남중국의 5월, 후당, 거란 이런 나라와 교류했다. 자, 요 문장을 잘 알아두시면 돼요. 요 문장이 딱 나오면 후백제구나. 이렇게 딱 고르시면 돼요. 그래서 남중국의 5월, 후당, 그리고 자, 거란 등과 외교 관계를 맺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후백제를 골라낼 때 잘 나오니까 한번 봐두시고, 자, 하지만 신라의 적대적이었다는 거, 심지어는 신라에 쳐들어가서 경혜왕을 죽이고 그리고 경순왕을 옹립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막 왕을 죽이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후백제나 후고구려도 결국에는 신라 땅에서 나온 거니까 인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신라에 너무나 적대적이었고 뿐만 아니라 호족을 포섭을 해야 나라가 제대로 통일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견훤 같은 경우는 왕건에게, 아들한테 쫓겨나서 왕건에게 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후백제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약 한 35년, 36년 만에, 한 36년 정도 만에 망하게 된 나라가 후백제. 우리 조금 이따가 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거고, 자, 후고구려로 갑시다. 후고구려는 누가? 궁예가. 자, 궁예는 신라 왕족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신라 같은 경우는 왕위징탈전이 활발할 때 이 아들을, 후궁 중에 한 명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궁녀에게 이 아기를 던졌다 그래. 그런데 그 던지는 과정에서 아기의 한쪽 눈이 잘못된 거지. 알죠? 왕건 한쪽 눈이 잘못된, 아니 왕건이래도 궁의 한쪽 눈이 잘못된 거. 그래서 그랬다라는 얘기가 전해지고요. 자, 그리고 절에서 자라게 돼요. 그래서 본인은 그냥 누군지 모르다가 나중에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예전 이름은 선종이라고 그래요. 선종불교 선종 아니고 이름이 선종이었어요. 궁예의. 자, 그래서 궁예는 이렇게 이제 자라다가 나중에 양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밑으로 들어가요. 양길은 초적이라고도 하는, 쉽게 말하면 도적대. 자, 그래서 요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 밑에 있다가, 자, 뭐 이 사람을 없애고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이 사람의 세력을 다 받아들였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독립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양길의 부하로 있다가 이제 독립을 해 나와서 결국에는 송악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우게 되죠. 송악은 지금의 개성이에요, 개성. 자, 그리고 이 송악을 근거로 하는 호족 세력을 포섭을 하게 되는데, 포함을 시키게 되는데, 그게 왕건의 아버지와 왕건. 그래서 왕건의 부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왕건의 근거지인 송악을 차지하고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궁예인데, 자, 이 궁예 같은 경우는 지금 발전이라고 해서 뭐가 많죠. 이거는 자, 보시면 일단 송악에 도읍을 했지만 나중에 수도를 철원으로 옮겨요. 그래서 철원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라 이름도 여러 번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은 한 장 넘기면은 표가 나와 있어요. 자, 나라 이름 여러 번 바꾸죠. 후고구려였다가 마진으로. 자, 마진으로 바꿨다가 태봉으로. 그래서 이름을 여러 번 바꾸게 되죠. 자, 나라 이름을 여러 번 바꾼다. 마진에서 태봉으로. 자, 그 다음에 연호도 바꾸는데 연호는 또 되게 여러 번 바꾸죠.
무태, 성책, 수덕만세, 정계. 그래서 이렇게 여러 번 이름을 바꾸게 되죠. 자, 이름도 여러 번 바꿔, 수도도 한 번 옮겨, 연호는 또 더 여러 번 바꿔. 그래서 딱 봐봐. 정상이 아니지. 그치? 딱 여기서 느껴지지 않아?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해. 자, 그 다음에 관제를 정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나라로서 인정을 제대로 받으려면 관직 체계가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관직 체계가 이제 요 관제 정비고 이 관제는 나중에 고려에서 그대로 또 받아들이게 돼요. 자, 그래서 광평성이라고 하는 게 최고 관청이에요. 광평성이 최고 기구, 최고 정무기구, 광평성. 자, 그 다음에 뭐 내봉성, 내의성 이런 여러 가지 관청이 있고 구관등제로 정비가 돼요. 구관등제는 공무원 등급 9등급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광평성이나 이 구관등제나 이렇게 좀 독특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건 어느 정도는 체제가 정비가 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 후고구려가 망한 이유는 궁예 때문이죠. 궁예가 미륵신앙을 이용해서 왕권을 강화시켜 보려고 하다가 이게 이제 너무 쉽게 말하면 이제 너무 오바를 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죠. 자, 보시면 미륵신앙을 이용해서 전제정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쫓겨나게 된다. 자, 본인이 미륵이라고 했어요. 본인이 미륵이다. 내가 미륵이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고 있어. 이게 내가 미륵이야 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하면 내가 예수야. 뭐 이런 거나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이렇게 미륵이라고 칭하면서 신하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하면서 신하들을 괴롭히기 시작했는데 신하들뿐만 아니라 백성들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도 다 죽이고요. 자기 와이프도 아주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살짝 좀 이상하지?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에 더 이상 이제 이 사람을 왕으로 믿고 따를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신하들에 의해서 요 궁예가 쫓겨나고 그 다음에 좀 신망이 있었던 왕건을 추대하면서 나라 이름을 이제 고려로 바꾸면서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후삼국의 성립에서 후백제, 후고구려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이 중에서는 우리가 뭘 좀 체크해 볼까요? 아까 발전 요 문장 나오면 아, 후백제구나 라는 거.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다 외우기는 조금 벅차긴 하지만 어쨌든 요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자, 송악에서 수도를 어디로 옮겼어? 철원으로. 요 정도는 알아야 되고 여러분이 연호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라 이름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죠. 마진이 후고구려에 바뀐 이름이고 태봉이 후고구려 바뀐 이름이다. 요 정도는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도 철원은 지금도 있잖아요. 이 철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 태봉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상호로 사용하는 그런 가게 같은 것들 있잖아요. 태봉을 넣은 그런 이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태봉이라고 하는 어떤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후고구려 알 수 있고 자, 이제 요 후삼국의 성립에서 중요한 건 사실 통일 과정이 더 중요하죠. 요 성립보다는 이제 어떻게 통일을 했냐, 무슨 전쟁을 했냐,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고려의 건국부터 227페이지로 넘겨서 고려의 건국을 보면 되겠죠? 자, 고려의 건국 봅시다. 그러니까 후고구려는 901년에 생겨서 918년에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후고구려 같은 경우는. 자, 왕건은 누구냐? 송악의 호족 출신이고 해상 세력이에요. 그래서 해상을 이용 예성강하고 그 주변에서 해상을 이용해서 성장한 세력이고요. 이 왕건이 궁예의 신하로 있을 때 엄청난 공을 세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요 나주를 점령한 거거든요. 227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227페이지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지도에서 나주를 한번 찾아보시오. 나주는 어디냐면 여러분 책에는 금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백제의 맨 끝에, 백제의 서해안 남해안 쪽 끝에쯤, 왼쪽 아래쯤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건국 전 왕건 점령지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왕건이 궁예의 신하로 있을 때 이 지역을 서해안을 따라 내려와서 점령을 했었어요. 그러면 후고구려였는데 여기까지 내려와서 점령을 했다는 건 후백제의 후방을 견제한 거죠. 그러니까
궁의 입장에서는 즉 이제 후구려 그 입장에서는 엄청난 공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 나주를 점령한 이 공을 인정받아서 광평성의 시중의 자리까지 오르게 됐는데 아까 광평성이 최고 관청이라고 했죠? 시중이라고 하는 건 그 관청의 장관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쉽게 말하면 수상의 역할을 했다. 수상이라는 건 왕 밑에 제일 높은 그런 벼슬을 수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높은 벼슬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아까 궁예가 약간 좀 이상해졌잖아. 그래서 이 왕건까지도 괴롭혀요, 말하자면. 왕건한테 뭐라고 하냐면 실제 있었던 그 질문인데 뭐라고 하냐면 너 반란 일으키려고 했지.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왕건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 하면 뭐라고 할 거야? 너 나쁜 놈이니까 죽어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반란 일으키려고 한 적이 없다. 그럼 뭐라고 할 것 같아? 거짓말하지 마 임마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받은 거예요. 왕건은 거기서 이제 어떻게 대응을 했냐? 시인을 했죠. 거짓말이긴 하지만 시인을 했지. 그러면서 이제 용서를 구하고 결국엔 용서를 받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단적인 예예요. 이거는 이렇게 신하들 하나하나를 괴롭혔었다는 얘기예요. 궁예가. 결국에는 신하들의 추대로 쫓겨나게 되고 고려라는 나라가 새로 세워지게 되죠. 자, 나라 이름 고려. 나라 이름을 고려로 지은 이유는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연호는 천수. 자, 그리고 본인의 근거지가 송악이잖아요. 지금 철원까지 갔잖아. 다시 송악으로 천도를 하면서 이제 송악, 개성을 근거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자, 그리고 후백제와 대립을 하면서 결국에는 후백제를 멸망시키면서 후삼국을 통일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는 전투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책으로는 228페이지 뒤에 보시면 전투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자, 이 중에서는 전투 몇 개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공산전투부터 봅시다. 자, 이 공산전투라고 하는 건 여기 보시면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했는데 자,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해서 경혜왕을 살해하게 돼요. 죽여.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왕을 죽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라에서 고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고려 왕건이 신라를 도와주러 군대를 끌고 가. 그게 바로 공산전투고 이 공산이 대구예요. 대구. 그래서 대구 팔공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 산의 이름이 원래는 공산인데 팔공산으로 바뀐 이유는 태조 왕건이 아끼던 8명의 장군들이 여기서 싹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공산전투는 후백제한테 완전 폭망 져버린 거예요. 엄청 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후백제에 패배하게 된 전투. 완전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 왕건은 겨우 병사로 복장을 바꿔 입고 목숨만 건진 거예요. 나머지 내가 아끼던 장군들 여기서 싹 죽었어. 그 정도로 굉장히 참패했던 전투가 바로 공산전투고 자, 그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복수 한번 해야 되겠죠. 설옥전을 펼쳐야 되겠지. 그게 고창전투. 자, 고창전투라고도 하고 안동전투라고도 해요. 여기서 고창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라도 고창 아니고요. 안동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그래서 고창전투, 안동전투, 병산전투라고도 하는 그 전투가 바로 고창전투고 여기서 완전 복수를 제대로. 그래서 후백제군을 완전히 격파하면서 이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표현을 쓰죠. 승리의 기운이 이쪽으로 넘어왔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이제 고려에게 승리의 기운이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고려가 주도해 나가기 시작하는 게 바로 요 고창전투부터고 자, 그 다음에 발해의 대광현이 귀순을 했다라고 했는데 자, 요 사이에 발해가 망해요. 요 사이에 아니구나. 요거보다 더 위다. 자, 여기 발해가 멸망을 하게 되죠. 발해는 926년에 거란에게 망하거든요. 그래서 발해가 망한 다음에 요 발해의 왕족인 대광현이 고려로 귀순을 한 거고 심지어 고려에서는 이 발해의 왕족까지도 모두 다 포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발해 귀족까지 포용을 했기 때문에 왕건의 통일을 제대로 된 통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어쨌든 발해의 왕자라고 알려진 대광형이 귀순을 해서 굉장히 후하게 대우를 하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신라는 병합. 자, 우리가 멸망 아니고 병합. 무슨 말이냐면 신라는
경주 정도로 쪼그라들어요. 경상도 조금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이제 다 후백제, 후고구려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힘이 없다. 그래가지고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힘이 없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후백제 고려잖아요. 자, 내가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라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러면 나는 견훤한테 가야 살 수 있어. 왕건한테 가야 살 수 있어. 누가 신라의 우호적이야? 왕건이지 당연히. 왕건한테 가야지. 그래서 견훤이 아닌 왕건에게 그대로 가져다가 나라를 바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멸망이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그냥 복속이 된 거지. 멸망이긴 하지만 이제 복속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병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경순왕은 그대로 나라를 갖다 바치게 되고 왕건의 신하가 되고 왕건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견훤이 아니지. 경순왕의 딸이 또 왕건한테 시집을 가고 뭐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막 뭐 그렇게 돼. 복잡하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라는 그대로 나라를 바치게 되죠. 자, 이제 남아있는 나라 하나지. 후백제만 멸망시키면 되지. 그래서 후백제를 멸망시키게 되는데 자, 그게 바로 선산 1, 2천 전투.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 견훤의 귀순은 빼먹었죠. 여러분 교재에 나와있죠. 자, 이거 뭔지 한번 봅시다. 견훤한테는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큰아들, 1번 아들 신검, 그리고 4번 아들 금강. 물론 둘은 배다른 형제.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줬냐? 견훤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이제 세자로 삼았냐? 금강을. 당연히 누가 열받아? 신검. 신검이 가만히 안 있겠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 막장 드라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금강을 죽이고 본인이 왕이 되면서 아버지도 쫓아내버리게 되죠. 이 아버지를 금산사라고 하는 요 이제 전주 가까운 그 절이거든요. 금산사에 가둬버리게 되고 견훤은 요 금산사를 탈출하여 누구에게 다 받아주는 건 누구? 왕건이지, 그치? 그래서 왕건에게 귀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왕건에게 가게 되고 가서 일렀겠지? 그래서 신검을 좀 무찌르러 달라고 했겠지? 그래서 요 마지막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 그러니까 선산 1, 2천 전투 마지막 전투는 견훤이랑 싸운 게 아니라 누구랑 싸운 거예요? 신검이랑 싸운 거예요. 즉 후백제 2대 왕인 신검과 전투를 벌이게 되고 신검이 패배하면서 자, 요 전투에서는 고려가 승리하면서 결국에는 후삼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되죠. 자, 그래서 후백제의 멸망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 중에서는 고창전투, 공산전투, 고창전투, 그리고 선산 1, 2천 전투까지 이 전투 한 3개 정도 언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중세 사회로 넘어갔는데 앞에서 아까 여기 금성 나주 요거 살짝 나오고 자, 여기 아까 나주 나왔고 자, 요 지도를 좀 보려고 하는 이유는 국경선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재에 몇 페이지니? 227페이지 지도? 네, 227페이지 지도인데 이 지도를 좀 확대해 놓은 이유는 국경선 좀 보려고. 자, 봅시다. 여기 국경선이 지금 이렇게 따로 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처음에 여기 아래선 있죠? 아래선은 통일신라 시대의 국경선이에요. 이 아래선, 보라색 말고 아래 거. 자, 여기는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예요. 그러니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를 영토를 딱 통일을 한 거고 자, 그런데 요만큼 영토 늘어난 거 보이죠? 요만큼. 요거는 고려 태조 때. 그래서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자, 고려 태조 왕건이 영토를 넓히게 됐는데 어떻게 영토를 넓히게 됐냐면 발해에서 귀순을 했잖아요. 발해가 망하고 나서. 자, 발해가 망하고 나서 발해 유민들이 내려왔고 그때는 발해 국경선이 애매했을 거 아니에요. 망했으니까 나라가. 그래서 그때 그 국경선을 좀 이제 쉽게 말하면 확장을 한 거지 우리가. 그래서 요 영토까지도 발해 유민의 수용과 함께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영토를 넓히게 된다. 자, 요만큼 영토를 넓혀서 이제 여러분 알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영토 넓혀가지고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제 하나하나씩 갈 거야. 1단계가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한 4번 남았어. 그래서 여기서
조금씩 영토를 넓혀서 결국에는 지금의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영토까지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토 확장도 고려시대에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것도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고려 태조 때의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까지구나 라는 걸 이 지도를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을 했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로 하면 몇 번째 통일? 두 번째 통일. 신라의 삼국 통일 한 번, 그리고 이제 고려의 통일이 한 번 있는데 자, 그런데 요 고려의 통일을 실질적 민족 통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발해 유민도 수용했지. 자, 그리고 외세 개입 없이 통일했지.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된 통일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실질적 민족 통일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요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해? 중세라고 하죠. 요 앞에까지는 뭐라고 불렀어요? 고대. 그쵸? 고대사회라고 했죠? 자,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생겼어. 자, 원래는 신라니까 김씨 왕조였다가 왕씨 왕조로 왕의 성씨가 바뀐 게 아니고 뭔가 엄청나게 체제가 바뀌었거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대, 지금은 중세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세사회로 바뀌었지 뭐가 바뀌었어? 이런 게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중세사회 성격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시험에 많이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우리끼리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 돼요. 자, 첫 번째 새로운 지배 세력이 등장했지? 그럼 그게 누구야? 호족이야. 그래서 왕건도 호족, 견훤도 호족, 다 호족이었죠. 그래서 호족들이 나라를 세우게 됐네. 이제 그 중에 성공한 게 왕건이긴 하지만 어쨌든 새로운 세력이 나라를 세웠다. 호족이 등장했다. 자, 두 번째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고대. 자, 정치, 종교. 물론 정치 이념으로 유교를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사실 유교식으로 정치를 한 건 아니거든요. 자, 정치도 불교로 했어. 종교도 불교야. 자, 그런데 중세로 넘어오면 정치는 유교. 그리고 종교는 불교.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상을 모두 다 담고 있다라고 해서 훨씬 더 사상이 좀 풍성해지고 말하자면 발전을 하게 되고 유교 정치 이념을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게 중요한 점이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세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죠. 역시 마찬가지로 후삼국이 또 통일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또 중세 문화가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되고요. 자, 네 번째는 민족의식의 성장이에요. 실제로 고려시대에 가서 중국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통해서 민족의식이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야. 물론 그전에도 사만일통 의식은 있었지. 하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이런 민족의식이 성립된 거는 고려시대다라고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조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이 외우셔야 되는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일단 고려의 중세의 정치 한번 살펴볼 건데요. 231페이지. 자,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은 몇 페이지를 좀 보냐면 244페이지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자, 244페이지를 먼저 보고 볼게요.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부터 배울 거예요.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918년에 세워져서 1392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거진 한 500년 가까이, 그쵸? 500년 가까이 이렇게 나라가 세워지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려라는 나라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냥 고려시대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고려시대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좀 해보자. 그래서 고려를 구분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책에 24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고려라고 하는 나라를 두 개로 나눕시다. 자, 그럼 고려를 두 개로 나누면 앞부분을 뭐라 그래? 전기라고 하겠지. 뒷부분을 뭐라 그래요? 후기라고 하겠지 뭐. 그쵸?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는 다시 자, 나라가 막 세워져서 이제 막 정비하는 과정이야. 초기. 자, 이제 나라가 조금 안정되어 가. 뭐라 그래요? 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려는 초기와 중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요 중기라고 하는 요 시기에 한 12세기쯤 되거든요. 요 시기에 문벌귀족이라고 하는 귀족들이 막 성장하던 시기인데 이 귀족들이 문신 중심, 무신은 막 차별, 무시하게 돼요.
결국에는 열받은 문신들을 죽이면서 정권을 차지하는 시기가 등장해요. 그런 걸 무신집권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무신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 기간이 100년이에요. 100년. 그래서 이 시기를 무신집권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기준이 되는 요 사건이 뭐냐면 무신정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 1170년에 있었던 무신정변이라는 사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무신집권기간 100년 된다고 했죠? 무신집권기 100년 중에 뒤에 40년 정도 요때는 몽골이 쳐들어와요. 몽골이랑 열심히 싸우고 한 6번 싸우고 막 계속 서로 강화를 맺는다고 그래요. 전쟁을 하던 나라에서 너랑 나랑 이제 전쟁 그만하자, 화해를 하자. 그걸 강화라고 해요. 강화 조약이라고도 하고 강화라고도 하는데 요 강화를 맺으면서 서로 이제 서로 교류하고 뭐 이렇게 하는 시기가 약 40년. 그래서 요 40년 뒤에 요 시기를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던 원간섭기라고 그래요. 전쟁을 했는데 왜 간섭을 받냐? 사실 우리가 항복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몽골은 엄청난 나라예요. 그래서 몽골 같은 경우는 동유럽에서부터 중국까지 전부 다 영향력 하에 있었다. 그래서 세계 대제국, 최대 제국을 건설한 나라가 몽골이라고 하죠. 그 정도로 넓은 나라를 차지했던 나라여서 이 몽골이 우리 어차피 나오겠지만 이 몽골이 한번 지나가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다 죽여. 왜 보통 노약자는 살려주지 않아? 여자나? 없어 그런 거 다 죽여. 그 정도로 몽골은 좀 약간 무시무시한 그런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민족이랑 우리가 30년 싸우고 10년 동안 이제 강화조약을 체결했는데 사실은 항복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뒤에 한 8, 90년 정도는 원나라의 지배 비슷하게 간섭을 받던 시기가 원간섭기. 자, 그리고 원간섭기 끝에 이제 망하는 시기, 말기. 그래서 고려시대는 초기, 중기, 무신집권기, 원간섭기, 말기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244페이지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지금 시기를 나눈 거고 이렇게 시기를 구별할 수가 있는데 이 시기마다 지배층 다르고 시기마다 문화적 분위기 다르고 시기마다 쳐들어온 북방민족 달라요. 그래서 고려시대를 공부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고려시대 태조가 뭐랬지 물론 그렇게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한국사를 공부하시면서 한국사 같은 경우는 워낙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여러분이 알아듣고 하는 거는 일단 1단계, 쉽게 말하면 1단계고 제가 얘기하는 거랑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입체적으로 본다라고 표현을 이제 제가 하는데 이 고려라고 하는 시대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태조 왕건의 정책을 우리가 막 암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하는 거지.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를 공부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이렇게 시기를 좀 구별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구별하기가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떤 지배층이 나와? 그 사람은 무신집권기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관청이 나와? 또는 어떤 제도가 나와? 그거는 고려 중기. 이런 식으로 좀 시기로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도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하시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를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해요. 초기냐 중기냐 무신집권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고려 중기에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니까 이제 이렇게 구별해서 보면은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할 거는 어디냐? 자, 태조 왕건이 첫 번째 왕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공부하는 걸까요? 초기. 항상 나라를 막 세웠지?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체제 정비를 해야 돼요. 그럼 체제 정비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여러 제도나 어떤 여러 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고려 초에 왕들이 여러 명 나오는데 이 중에서 주로 시험에 나오는 왕은 3명. 3명이 주로 많이 시험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그 왕이 누구누구냐? 우리 한번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자, 누구누구 되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재에는 지금 막 16대 왕까지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누가 되게 중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왕 태조, 네 번째 왕 광종, 한 장 넘기면 또 광종 나오겠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왕 성종. 시험에는 요 3명 물어보는 문제가 정말 많이 나와요. 자, 일단 우리는 초기에 중요한 왕들은 3명이구나. 자, 그리고 보통은 다른 교재에서는 성종까지만 나와요. 여섯 번째 왕이 성종이거든요. 성종이나 아니면 현종 정도까지만 언급되는데 이 보통은 고려시대 왕은 왜 우리가 고려시대 1대 왕부터 이제 쭉 왕들을 배우게 될 건데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이 중기의 왕들은 책에 아예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업적이 많아도 이걸 모아놓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쭉 넘기시다 보면은 242페이지에 숙종, 예종까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나중에 이거 정리하실 때 쓰라고 일부러 숙종, 예종까지 지금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보통은 성종 정도까지만 왕의 업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거 왕별로 정리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여러분 그냥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여러 왕들을 묶어서 왕별로 정리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쭉 이어가기 좋게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 하다 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여기 나와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기 조금 편하라고 중기의 왕들까지 정리를 좀 해놨고 하지만 중요한 왕은 3명이라는 거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3명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일단 우리는 태조 넘어가 볼까요? 태조 왕건이죠 뭐. 자, 왕건은 나라를 세우고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쵸? 후삼국 통일할 때까지 전쟁을 한 16년 한 거야. 나라를 세우고 나서 통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백성들 힘들지. 세금도 줄여줘. 자, 그 다음에 통일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울 사람들한테 상도 줘. 자, 그리고 여전히 내 말을 완전히 안 듣는, 그러니까 100% 내 사람이 아닌 그런 호족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까지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통합정책,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의 정책을 크게 지금 여기 4칸 돼 있잖아요. 4칸. 그쵸? 4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태조 왕건의 정책은 첫 번째, 민생안정책. 민생안정책은 백성을 좀 다독여줘야지. 전쟁하느라고 힘들었지. 자, 백성을 다독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세금을 줄여주면 돼요.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으로 첫 번째가 취민유도라고 그래요. 취민유도는 무슨 뜻이냐면 백성을 취할 때는, 즉 세금을 거둘 때는 유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걷는 원칙을 정해줬는데 그 원칙이 얼만데? 그게 바로 수확량의 10분의 1만 걷어라. 여러분 용돈 중에서 10분의 1씩 내라고 하면 너무 많지 않아? 10분의 1이면? 근데 요 10분의 1은 이전 시대에 비하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세금을 되게 많이 뜯겼다는 얘기고 세금을 그나마 줄여준 게 10분의 1이다. 그래서 조세율은 좀 낮아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래도 백성들이 몰락하는 경우가 있지. 그래서 흑창이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빈민을 구제해 준 거예요. 자, 그럼 흑창은 그 전에 있었던 뭐랑 되게 비슷하고 계승을 한 걸까요? 고구려 진대법을 계승한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흑창이고, 흑창이라는 거 말 그대로 가난한 백성 쌀 빌려주는 거 있죠. 그런 제도를 실시한 게 바로 흑창이다. 자, 두 번째는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 호족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왜냐면 아직까지도 완전 100% 내 편이 안 된 호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달래고 회유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호족 통합 정책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강압정책과 회유책이죠. 그러니까 회유책은 살살 달래는 거, 강압정책은 좀 세게 밀어붙이는 거,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회유책. 자, 회유책은 어떤 정책이냐? 말 그대로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향촌 지배권도 주고 역분전이라는 토지도 지급을 해주고 그리고 정략결혼과 사성정책.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정략결혼과 사성정책이죠. 정략결혼은 말 그대로 호족의 딸들과 왕건이 싹 결혼하는 거야. 친인척이 되는 거지. 그래야 반란을 못 일으킬 테니까. 생각해봐. 누가 반란 일으켜서 제일 먼저 누구부터 다 죽여? 왕건 친척부터 싹 죽이겠지? 왕씨라든가. 그래서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친인척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혼 정책이고, 그래서 부인이 무려 29명이었어요. 부인만 29명. 부인이 29명이면 자식들은 엄청 많겠죠. 아들만 25명이었어. 난리 났어. 서로 왕 되려고 난리 나지 않겠어,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정략 결혼. 자, 그러면 호족의 딸들과 다 결혼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 관계, 인척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사성 정책을 실시해요. 사성. 성씨를 하사하는 정책. 너 이제부터 왕씨야. 이게 사성 정책이에요. 너 오늘부터 왕씨 해라. 이게 바로 사성 정책이어서 왕씨 성을 하사한다 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정략 결혼, 사성 정책. 자, 그럼 너무 또 이렇게 달래기만 하면은 좀 그래, 기어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견제책. 그게 바로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예요. 자, 사심관 제도 같은 경우는 호족에게 사심관이라는 벼슬을 준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서울에서 살면서 공무원 하고 있다. 그런데 내 고향이 말하자면 인천이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를 인천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출신 지역의 사심관으로 임명을 해서, 그러면 벼슬을 준 거기 때문에 나를 좀 우대해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사심관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서, 요 책임을 지는 지역에서 만약에 무슨 사건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다? 그럼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우대해준 게 아닌 거지. 사실은 견제책이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사심관 제도. 자, 출신 지역에 대한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 그런 걸 사심관 제도라고 하고요. 자, 기인 제도는 호족을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억누르기 위해서 호족의 자식을 서울의 인질로 잡아놓는 거. 기인이라는 게 볼모가 인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너네 둘째 아들 서울에 좀 데려다 놔라. 내가 공부시켜 줄 테니까. 그럼 이제 서울에 아들을 데려다 놔. 그리고 이제 뭐 그 지역에 대해서 자문을 하게 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 인질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 지역의 아버지가 반란 일으킨다? 그럼 아들부터 죽이면 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질로 삼는 거를 기인 제도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거는, 기인 제도는 상수리 제도,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기인 제도라는 건 통일신라 시대 상수리 제도를 계승한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북진정책.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은 건 고구려 계승 의식을 담고 있죠. 자, 고구려 계승 의식을 담고 있어. 그래서 서경을 중시하고, 서경은 평양이죠. 고구려 수도인 평양을 중시하면서, 자, 영토 확장. 아까 우리 지도에서 봤죠? 영토는 청천강에서 영흥까지 영토를 넓혔고, 자, 그러면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북쪽으로 진출하는 북진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면 북방민족인 거란이라든가 여진이랑은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란과 여진과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특히 거란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이때는 거란이 좀 중심이었기 때문에, 자, 특히 거란하고 또 사이가 안 좋았던 이유는 형제나라나 마찬가지인 같은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를 거란이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거란은 더 꼴보기 싫다. 그래서 거란을 적대시하는데, 어떻게 적대시하냐? 거란에서 너네 나라 새로 세워졌어? 선물 보내줄게. 잘 지내자. 그러면서 선물로 보냈는데, 선물은 낙타 50마리였어요. 근데 그 낙타 50마리를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 그냥 매달아 놓고 방치. 어떻게 됐겠어? 낙타는 생물이니까 다 죽었겠지. 그래서 낙타는 그런 식으로 죽이고, 낙타를 끌고 왔던 거란의 사신도 귀양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으로 하면 엄청난 외교적 결례를 한 거지만, 이때는 이제 우리의 어떤 의지를 나타낸 거지. 그게 바로 거란 적대시. 그래서 거란하고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계속.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진정책 서경 중시라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후대 신하들한테 남긴 덕목, 이런 거 지켜야 돼.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후대 왕들에게 남긴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 정계와 계백 요소, 관리들한테, 신하들한테 남긴 글은 남아있지 않고, 훈요 10조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래서 시험에 뭐가 더 많이 나오겠어요? 훈요 10조가 더 많이 나오겠지.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책에 233페이지 보시면은 훈요 10조.
자, 그래서 훈요 10조를 통해서 태조 왕건의 어떤 뭐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4번 같은 경우는 중국 제도와 풍속을 배워야 하지만 반드시 똑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라는 짐승과 같은 나라이니 본받지 말라. 딱 북진 정책이죠. 거란 적대시.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서경은 우리나라 짐에게 근본이며 만대에 전할 땅이다. 반드시 3달마다 가서 100일 이상 머물도록 해라. 3달마다 100일 동안이면 1년에 3분의 1은 여기 가 있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시했구나. 무슨 정책? 금방 우리가 배웠던 정책 중에 북진 정책이겠지. 서경을 중시한 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훈요 10조를 보면 태조 왕건의 어떤 정치 이념, 통치 이념을 알 수가 있다.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훈요 10조를 제시해요. 그리고 다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왕의 정책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럼 태조 왕건의 정책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훈요 10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이거는 태조 왕건이구나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233페이지 태조 왕건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우리는 오후에 234페이지 태종부터 쭉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